저희 부모처럼 마침 딱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서인지 친형제 자매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었고 바로들 동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서로만 있으면 만족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놀려면 형제 아니면 바로 근처에 있는 정숙이네가 달아 선택의 여지도 없거니와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고만고만한 나이들이라 이미 짝지가 정해지다시피 한 것인데 그중 저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저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엄마와 정숙이 엄마 두 임산부가 만나서 노닥거리기라도 할 양이면 그렇게 발길질을 하고 태동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어디 한번 싸워봐라 배를 맞대시면 또 얌전해져서는 싸우려던 것이 아니었나 보다며 신기하셨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각자 집에서 태어난 저와 정숙이는 자연스럽게 갓난쟁이 때부터 한 세트로 엮였습니다. 우리는 핏줄은 아니지만 친혈육보다 더 유별날 정도로 가까웠는데 단순 놀이 친구를 넘어 제가 아프면 정숙이도 아프고 정숙이가 아프면 저도 아팠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둘이 원래 쌍둥이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뒷모습 보면 엄마들도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제 이름이 명숙이라 정숙이하고 이름까지 세트로 닮았더랬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센스 있는 분들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다음 순번 아이 이름을 따라 지어놨는데 하나같이 다들 촌스럽게 그지없죠. 저는 아직까지도 정숙이가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 쓸어내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숙이네 아버지가 당시 가수 김추자 팬이었는데 그 집에 이미 추호 오빠가 있답니다. 제 이름은 명자라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자기 이름에 마지막에 자자 붙었으면 영 이상할 뻔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사실 정숙이네 언니가 벌써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되었다 하늘 날아갔답니다. 귀찮다고 그냥 그 이름으로 살게 하려던 것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하늘과 나이 사주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술 한잔 사주마 데리고 나가 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이 같이 가서 하셔서 출생신고 날짜도 같답니다. 옛날 분들이라 애 가지면 이왕이면 일꾼으로라도 쓸 남자이길 기대하고 여자면 에이 이번은 꽝이네 하던 시절 이야기죠. 정숙이와 저는 체변 봉투 내용물까지 나누던 깨복쟁이 친구로 정숙이 덕에 저도 기생충 약 타먹었답니다. 당신은 약을 먹고 나온 게 몇 마리인지 세어가야 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서 정숙이가 5마리 나왔대서 저도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이 무척 좋아하시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 국민학교를 걸어서 오며 가며 참으로 많은 헛소리와 욕과 한탄에 농담짓거리를 했더랬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머스만은 있는 법이라 결국 매일매일 2시간 정도는 결국 그 남자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녀석을 퍽 좋아했더랬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적 정숙이 눈이 반짝이는 것이 좋아 맞장구 쳐준 게 다지만 그렇게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걷는 그 길디 긴 산길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고 좋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이나 뒤에서 사람이 따라붙는 것이 더 불안했는데 길가에 널려있는 산딸기며 다래며 으름 따먹으며 집 마당에서 논일듯 그려지는 산속열매들 따먹으며 그렇게 겁도 없이 다녔습니다. 유년기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가 오자 우리 사이는 미묘하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읍내 중학교에 가려면 별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시골이라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죠. 결국 아침부터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국민학생처럼 짜리몽땅하고 삐쩍 마른 저와 달리 제법 여자 티가 나기 시작하는 정숙이는 늘씬하니 교복이 퍽도 잘 어울렸습니다. 검정색에 조금 넓은 흰색 카라로 된 교복이 어찌나 찰떡으로 어울렸는지 정숙이가 버스에 오르면 할머니들도 참말로 이쁘다며 한 소리들 씩을 하셨었죠.
그 즈음부터 쌍둥이란 소리도 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는 정수기에 비해 저는 통 키가 안 커서 동생으로 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남학생들 시선이 누구에게 꽂힐지 뻔하죠. 정수기와 같이 있으면 남자애들이 지들끼리 툭툭 치고 흠흠거리고 힐끗거리는 시선이 도시락 반찬으로 싸간 시큼한 김치 냄새처럼 온몸으로 전해졌는데 정수기 요것도 눈을 새초로 많이 내리까는 것이 아주 모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1학년 때는 같은 반이라 행복했는데 2학년 때는 반이 갈라지면서부터 왠지 모를 벽이 생겼는데 옆반이라 쉬는 시간에 가보면 나 온 줄도 모르고 조금 노는 아이처럼 보이는 아이와 즐겨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서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명수가 우리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까? 너희 아버지가 학교 보내주실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주렁주렁 하잖아. 지금도 집애가 배워서 뭐하냐고 눈치 주시거든. 에휴, 집안일 돕다가 좋은 혼처 있으면 딱 시집이나 가라는 거야. 이왕이면 있는 집으로 가면 동생들 공부 가르칠 때 도움받지 않겠냐면서. 아니면 큰언니처럼 저기 울산 어디로 가서 돈 벌으라는 데 있잖아. 우리 반 정이 알지? 사람은 서울로 가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야. 걔네 언니가 서울 가서 돈을 그렇게 잘 번다더라. 저번에 내려왔을 때 삐딱구두에 미니스커트 입고 내려와서 동네 총각들 발칵 뒤집어놨대. 저기 읍내 한약방집 오빠 있잖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선 들어왔다는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차까지 있다며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야. 남자가 나이는 좀 있다는데 그런 만큼 탄탄하게 기반 잡혔다는 거지. 하여간 사람은 서울로, 여자도 서울로. 시골 촌구석에서 상상하는 서울은 라스베이거스, LA, 뉴욕과 진배 없는 최첨단의 도시로 더구나 세상 물정 모르던 여중생의 집구석이라고 들어가면 산학금 낼 때마다 여자애 공부시켜서 뭐하냐는 둥, 당장 학교 때려치우라는 둥, 허리가 휜다는 푸념 들으며 자란 우리들은 보나마나 고등학교는 텄고 부모들처럼 농사나 지으며 시골 깡촌에서 구르며 애 대여섯씩 낳고 먹거리 걱정이나 하며 살 바에 얼른 사람 많고 번창했다는 서울로 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처음엔 농담과 선망이었지만 점점 숙제처럼 사명처럼 우리가 인간답게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굳어져 버렸죠. 명숙이 너도 중학교 졸업하면 농사나 거들어. 괜시리 허파에 바람 들어 고등학교니 그런 소리랑 말고 형제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소처럼 성실한 처자 데려가려고 줄 선 놈 중에 튼튼해 배는 놈 골라 시집가면 되는 거야. 여자 나이 16이면 알 것 다 알고 우리 할머니들은 20 되기 전에 애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다녔으니까 잃은 것도 아니여. 머리 튼 놈 하나 없으니 네 남동생 중에 공부한다면 시키고 말면 마는 거지. 우리 주제에 뭔 공부여. 입에 풀칠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너 대단한 호사하는 거여. 읍내서 여자가 어디 중학교까지 다니냐고 했다가 애비가 한 소리 듣고 그래 셈이라도 똑바로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야. 알아들어? 하여간 딸들은 평생 애물단지여. 아유 참네. 가끔씩 서울에서 온 친척들이 가져왔다던 물건을 꺼내놓는 친구들을 볼 적에는 마치 그 당사자라도 되는 양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목격담을 듣곤 했는데 꾀죄죄하니 인간구실 하려나 했던 인물들이 서울만 가면 다들 반질반질 신수가 훤해지고 돈도 잘 벌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경자네 언니까지도 세상 탤런트 뺨치게 곱상하니 화장하고 내려와 옷도 샤랄라하니 귀부인처럼 댕댕이 양산을 척 받쳐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 언니가 사가지고 왔다는 미제 과자나 초콜릿은 냄새부터 달라 뻥튀기와는 비교도 안 되더구만요. 텔레비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외국 영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정숙이나 저나
읍내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포목점이나 쌀집, 아니면 구경도 못할 물건이라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전파사 유리창으로 켜진 테레비를 보며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나 뽀얗고 예쁘고 도로에 차가 저렇게나 많이 굴러다닐 수도 있구나.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는 반드시 서울로 가 금의 환영하리라 단단히 작정을 했습니다. 이 시골 구석에 있다간 나도 엄마처럼 감당 못할 애만 주렁주렁 낳아 힘들게 키우고 인생 종칠 게 뻔해. 농사 지은 돈이 들어와 아버지들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오신 중3 여름 그 돈을 들고 서울로 날랐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우리는 부엉이처럼 눈에 불을 켜지 않아도 아는 익숙한 산길을 걸어 국민학교로 갔고 거기에서 20분을 더 걸으면 나오는 기차역에서 밤 완행열차를 타고 나른 것이죠. 언젠가 교과서에서 봤던 동그란 지붕의 서울역에서 저희는 누구 찾아왔냐며 일할 곳 찾으면 자기들이 찾아봐 주겠다며 말을 거는 어른들의 웃음을 뒤로하고 근처 숙박업소에 방을 잡고 신발을 방으로 들여 숨기며 몸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냥 어린애가 아닌 것이 서울은 눈 깜짝할 새에 코 베어 간단 소리 다 들어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역시 큰 도시라서 그런지 전봇대며 벽보 게시판에는 돈도 많이 주고 가족처럼 일할 사람 구한다는 글이 넘쳐났지만 그런 곳은 분명 함정일 것이라고 생각해 서울역 근처에 직원 구한다고 어리숙한 글씨로 적어놓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200원, 우리 둘이 일하면 400원이나 버는 겁니다. 여인숙 방세로 50원을 주어도 제법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싶은 우리는 마주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기로 했는데 설거지만이 아닌 반찬거리 다듬고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어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지만 밥 먹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늘어지게 자고 있는 정수기를 깨우니 오늘은 쉬고 싶다고 피곤한 소리를 하기에 그러라 하고 일을 하고 와보니 정수기 짐은 물론 제가 집에서 들고 온 돈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숙박업소 할머니께 물어보니 저 출근하고 얼마 안 있어 어떤 멋쟁이 아줌마 따라 나섰다는데 정수기 일하는 맞은편 식당에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안 어울리게 잘 차려입은 여자가 밥 먹는다고 들러서 정수기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수고비라며 몇백 원씩을 주어주었답니다. 안 그래도 무슨 사달이 나려니 싶었더니만 일을 안 나와서 웬일인가 했다가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디 아픈 게지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놔서 절 두고 정수기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가져온 돈을 가져갔으니 저는 당장 그날 숙박업소에 낼 돈도 없었습니다. 식당은 한 달이 지나야 돈을 줄 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거지하다 울고 있으려니 식당 주인이 식당에 딸린 방에서 먹고 자고 월급으로 300원 준다고 합디다. 그것도 선심 쓰듯이 말하는데 이대로 돈 한 푼 없이 집에 내려가면 큰일 날 것이 뻔한 데다 정수기까지 없어진 상황에 절대 혼자는 못 가는데 하루 10원씩 300원 받으면 대체 돈은 언제 번답니까? 저는 미아의 낙동강 오리알로 막막해서 하루하루 힘겨운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나? 문 닫힌 식당 문을 누가 세게 두드리기에 덜덜 떨며 나가보니 바로 정수기였습니다. 머리는 빠글빠글 볶은 데다 눈두덩이는 파랗게 입술은 시뻘겋게 칠하고선 안 어울리게 대학생들이나 입음직한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당으로 척척 들어왔습니다. 설마 하고 와봤더니 여기 있었네? 나 나가고 너도 숙박업소에서 나왔대서 보나마나 빌붙을 때는 여기밖에 없다 싶어 와봤더니 나 이쁘지?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다? 이런 옷 가게에 엄청 많아. 아무거나 걸쳐 입으면 돼. 명숙이 너도 나 따라갈래? 나
요즘 돈 엄청 번다? 하루만 한 2,000원 되나? 나 이쁘다고 100원, 200원 막 쥐어주는데?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아유, 얘 손튼 것 봐. 참, 여기 내가 가서 보니까 네 돈까지 내 짐 속에 들어있지 뭐야? 놀랬지? 이 정도 돈이야. 나는 일주일이면 벌어. 나도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몰라 찾고 있었어. 설마 내가 일방적으로 가져간 거라고 오해한 건 아니지? 명수가, 나랑 가서 돈 벌자. 겁나면 너는 주방에서 컵만 닦아도 돼. 컵만 닦아도 일당 500원 줘. 가게에서 안 준다면 내가 주고. 활짝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수기는 이미 저와 같이 자란 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자는 밤에 식당에 들락거렸다는 그 멋쟁이 여자와 한 이야기들을 제게 숨겼을 때부터 벌어질 일이었을 테죠. 본인은 마음에 드나 본데 눈두덩이에 퍼렇게 칠을 한 정수기는 예전 버스 안에서 남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순수한 매력은 없어지고 낯설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큰언니에게 제자리를 잘 말해두었다는 정수기는 고민해보겠다는 제 말에 마치 허락이라도 얻어낸 듯 반색했습니다. 식당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자고 있으니 같이 자고 아침에 가라는 제 말에 정수기는 오빠들이 근처에서 기다린다며 다음에 또 들르겠다고 하며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이름도 방울이로 바꾸었다며 방울처럼 찌릉찌릉 애교만 부리면 돈이 술술 벌린다며 저를 설득했고, 언니들도 좋고 오빠들도 엄청 잘생겼는데 언제 창경원 구경 가자며 마지막 문 앞에서까지 저를 꼬여내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 너무 가보고 싶었다며 장단을 맞추고, 이런 제 말에 신이 나 바로 날짜 잡아서 알려준다는 정수기에게 호들갑을 떨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아쉬운 듯이 배웅했지만 한껏 여유롭고 태연한 척하는 정수기의 눈빛 속에서 초조함과 거짓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다 평소 정수기가 잘 쓰지 않는 말투, 더구나 찌릉찌릉 방울이라니. 정수기는 중학생 시절 소설가 구혜영 선생의 칸나의 뜰 장마리사 같은 외국 이름을 동경했지, 방울이 같은 촐랑거리는 강아지에게나 어울릴 이름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보는 애입니다. 저는 정수기가 다시 뱉어낸 우리 집에서 들고 온 돈 봉투를 가슴에 꼭 품고 있다가 아침에 식당 주인이 출근을 하자 화장실에 간다며 일하는 복장 그대로 서울역으로 내달렸습니다. 정수기에게서 처음으로 너무도 낯설고 이질적인 두려움을 느꼈고, 정수기를 기다린다는 오빠들이 저까지 감시하고 있을까봐 천천히 아무 일 없는 듯이 나름 주변을 경계하고는 표를 끊자마자 바로 개찰구로 나가서 수십 분을 기다린 후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왕 세상 떠난다면 아버지 손에 고향에 묻히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정수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천연덕스러운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제 인생에서 떼어내버렸습니다. 실수로 제 돈을 가져간 것처럼 말했지만 분명히 제 짐 깊숙이 숨겨놓아서 정수기 짐에 휩쓸릴 리도 없었고, 또 거짓말할 적에 특유의 버릇인 눈 깜빡거리기를 연실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은 평생 가슴에 미안함과 그리고 후회로 박혀버렸습니다. 결국 내게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들고 찾아온 정수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지도 않았고, 저나 그의 모두 머릿속과 가슴을 꽉 채운 집에 대한 그리움을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어 보기라도 할 것을 싶은 것이었죠.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이나 해볼 것을. 당연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겠다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여지껏 다닌 것이 아까우니 반년만 참자 하셨고, 저는 종업식 하자마자 단발이었던 머리가 싹둑 선머슴 쇼커트로 잘려서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을 까뒤집고 달려드신 아버지는 그나마 가져간 돈이 온전한 거 알고 노여움이 가셨는데 그날 밤 절 붙들고 울며 얼굴을 쓰다듬고 다친 곳을 들여다보는 어머니에 비해 형제들은 오히려 참 서먹하게 대해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득달같이 달려온 정숙이 부모님께는 차마 솔직하게 말이 안 나와 어느 부잣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갔다고, 나야 키도 작고 인물이 별로라 안 뽑혀서 식당에서 빌빌대다 힘들어서 내려온 건데, 정숙이는 제법 예뻐서인지 부잣집 식모로 창피스럽지 않겠다고 저기 성북동인가 어느 집에 뽑혀갔다고 둘러쳤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제 생각처럼 녹록한 분이 아니시죠. 죽은 정숙이네 언니 호적 그대로 쓰려 했다던 무심했던 아저씨는 꼬치꼬치 제게 캐물으시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똑바로 말해봐라 명수가. 너희 사이가 어디 보통 사이냔 말이야. 돈 빼돌려서 나란히 도망도 같이 친 애가 혼자 내려와서 정숙이는 좋은 곳에 갔다 하면 누가 믿겠냔 말이지. 솔직하게 말해봐. 사달이 난 게지? 뭔 사달이 나서 둘이 틀어졌고 너는 그나마 정신 챙겨 내려온 거야. 정숙이 내려올 때 만났냐 안 만났냐, 명숙이 네가 정숙이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말도 없이 내려올 애가 아니여. 어느 집에 갔는지 정숙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줄 리가 없어. 서울 잘 사는 집이라면 전화도 집집마다 있을 거인데 반드시 연락이라도 했을 것이여.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너 내려온다고 하면 돈 얼마를 벌어도 두말 않고 따라오네요 걔가. 솔직히 말해봐라 아그야. 정숙이한테 무슨 일 생겼자? 그자? 대답혀. 애미애비가 내 새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여.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여.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정숙이네 가족을 보려니 저도 가슴이 찢어졌지만 제 언질에 정숙이를 찾으러 가 그 꼴을 보시기라도 한다면 나중에라도 정숙이가 집에 내려올 때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끝까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무지고 예쁜 내 친구 정숙이는 철없을적 집 나갔다가 부잣집 식모살이하다 내려와야 합니다. 절대 어린 나이에 못된 짓 하는 되바라지네로 알려져선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까 봐서인지 엄마가 옆에서 제 말을 옹호하며 안심하시라고 다독였고 한참을 울며 가슴을 쥐뜯던 두 분이 마침내 뒤를 돌아가실 때 제 다리도 맥없이 풀리는 것이 정숙이가 어서 식당에 절 찾으러 가 저 없어진 것을 알고 미련 없이 훌훌 다 지워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지없이 물 건너갔고 저는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하에 소처럼 일하며 불안하니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산볼 남자들을 소개받았지만 제 입으로 서울에 가봤냐며 중학교 집 나간 사건을 이야기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시커멓고 선머슴 같지만 똑 단발에 파란 칠하고 입술만 붉게 해도 예쁘다고 칭찬하는 서울 남자들이 산더미더라 짓거리면 대충 눈치를 채고 고개 저으며 됐소 하고 도망가 버렸고 나중에 아버지가 캐물어 연유를 알게 된 후엔 근 일주일 반일도 못 나갈 정도로 혼이 났더랬습니다. 정숙이네는 결국 오며 가며 저를 볼 적마다 생각나신다며 결국 마을을 떠나시고 친한 친구를 잃게 되신 아버지는 더욱더 제 꼴 보기 싫다고 아무한테나 시집간다면 원이 없겠다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읍내 식당일 하며 거기서 먹고 살겠다 해도 절대 안 된다며 어깃장이시더니 기어이 저와 14살 많은 전파사하는 노총각하고 짝을 지어서야 놓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 성실하고 성격 좋다며 달래시며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 널 굶기진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모르는 말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남자 묶으려는 아버지 피에 내 입으로 남자들 잘라냈더니만 여우 피에 도망간 곳이 호랑이 굴로
그 나이까지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들인 여자만도 한 트럭인데 애 낳으면 식 올리자 했지만 남자가 문제가 있는지 애는 하나같이들 못 낳아 야반도주했답니다. 그 여자들은